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2주차 후반부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자, 그 전에 또 한 번 또 공지를 드릴게요. 자, 기말고사는 6월 25일, 6월 25일 맞죠? 목요일, 6월 25일 목요일 맞겠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달력 좀 보고요. 네, 맞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상으로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 기말 보고서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기말 보고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험 공부도 있고 결국 그래서 이 후반부 수업에 대해 특별히 과제를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조금 있으면 곧장 또 기말고사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는 제 과제를 별도로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유 중 하나는 저희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과제 내고 과제 채점하는 게 여러분도 많이 힘들었죠.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 원래 그렇게 과제를 많이 안 내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매번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드리고 과연 이 동영상 강의를 제대로 들었을지 이제 걱정도 되다 보니까 그걸 자꾸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과제를 냈던 건데요. 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이번 수업의 출석은 이제 이러닝 센터에 들어가면 거기 제가 요거를 이제 그쪽에 이 동영상을 링크해서 올리는 그곳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출석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의 개별 그 시청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방식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좀 홀가분하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기말 보고서 이제 준비하시고 빨리 쓰셔야 될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별도로 따로 할 건 없어요. 공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수업 생물종이란 무엇인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종이란 무엇이냐? 자, 오늘 그래서 이거 사실 생물종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각 기준들의 장단점들을 얘기해 드리고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물종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유명한 분류체계가 있죠. 바로 린네식 분류체계고 오늘날까지도 이 분류체계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분류체계의 핵심은 종을 가장 작은 그릇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그 그릇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자, 어떤 거냐? 호모 속 중에서 이제 이마가 이제 높고 이마가 넓고 그 다음에 그 스컬 본이 이제 뭐죠? 해골 뼈가 좀 가는 얇은 그런 종류를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면 호모 사피엔스예요. 자,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 호모 사피엔스는 또다시 그보다 좀 더 큰 그릇인 호모 속으로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이제 직립할 수 있고요. 커다란 뇌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또다시 더 큰 그릇, 호미니드과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호미니드과는 좀 더 평평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3차원 시각을 가지죠. 그 다음에 이 호미니드과는 영장류라고 하는 목에 들어가죠.
그래서 영장류라는 목에 들어오면 이 호미니드과 말고도 이제 다른 그릇들이 영장류 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장류 목에는 현재도 살아있는 여러 가지 과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로는 이제 글쎄 다른 과 정확히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과에는 이제 다른 그릇에는 이제 누가 들어갈까요? 뭐 침팬지나 이제 고릴라 이런 뭐 오랑우탄 등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그 이름들이 과인지 속인지 종인지는 저도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그릇에 어디든가 들어가 있겠죠, 그런 애들이. 그 다음에 이 영장류라는 그릇은 또 더 큰 그릇, 포유류라는 강에 들어가고 그 그릇은 또 척삭동물 문이라고 하는 더 큰 그릇에 들어가고 이건 또 다시 동물계라고 하는 더 큰 그릇에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릇 속에 그릇이 들어가, 그릇 속에 그릇이 들어가, 그릇 속에 그릇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분류 체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그릇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그릇인 거고요. 종은 일종의 그릇이에요. 자, 금강초록꽃이나 호랑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호랑이는 큰 고양이 속에 들어가고 고양이과에 들어가고 다시 식용목이라는 그릇에 들어가고 포유강, 척삭동물만 이렇죠. 보시면 여기 우리 아까 인간 생각하시면 인간과 포유강에서 만나죠. 인간은 이 중에서 또 다른 그릇에 들어갈 겁니다. 맞죠? 영장류 목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이 여기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분류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생명체들을 이제 하나의 그릇에, 가장 큰 그릇에 담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는 관점. 이런 관점을 일종의 우리는 유형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종이란 일종의 집합이에요. 또는 유형이죠, 유형. 종이란 일종의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무엇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느냐? 바로 속성들로 특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집합에는 유기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유기체들은 그 유형을 특징 짓는 속성, 우리 뭐 말하자면 P라고 말하자면 그 P를 공통적으로 가진 애들이 바로 이 종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에 속한 생물들, 이 종에 속한 생물들은 그 속성들을 모두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의 특징적인 속성들은 종의 본질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적 관점에서는 유형적 관점을 종본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때의 종은 자연종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종들은 그것을 특징하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하는 종은 두 발로 걷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대충 말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공유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다양하긴 하지만 모두 다 이런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코끼리는 대충 말하자면 큰 귀와 긴 코를 가졌죠.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진 생물들을 쭉 모아보면 그게 이제 다 코끼리라는 집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종을 특징 짓는 것은 속성이고요. 그 속성은 각각의 종의 본질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형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자연종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자연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겉보기 유사성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속성 또는 본질적인 속성의 동일성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앞만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제 본질적인 속성이 다르면 다른 종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이 자연종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학 원소들, 뭐 금속 원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죠. 금, 은, 구리 이런 것들. 각각은 별개의 각각은 각 고유한 그런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죠. 금은 원자 번호 79번인가요? 할 거예요. 양성자가 79개 있어야 돼요. 각각의 그걸 구성하는 원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양성자를 79개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져야만 금이에요. 암만 겉보기에 반짝반짝거리고 노랗고 하더라도 원자 번호 79번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걔는 금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제 자연종 개념, 바로 이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발견되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걔는 그 종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관점이 바로 자연종인 겁니다. 생물학적 종도, 생물 종도 이런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본질적 속성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각각의 생물들을 어떤 종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종을 일종의 자연종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생물 종들을 아까 화학 원소들과 같은 그런 자연종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과연 자연종일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애들, 오른쪽에 보이는 애들,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같은 종처럼 보여요? 다른 종처럼 보여요? 자, 왼쪽에 보이는 애들과 오른쪽에 보이는 애들 매우 달라 보이죠? 색깔도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뭔가 대충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달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은 수컷, 오른쪽은 암컷이다. 얘네들은 같은 종의 수컷과 암컷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성별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엄청 심하기도 하고요. 성별이 같다 하더라도 상당히 달라요. 어떤 애들은 전박인데 어떤 애들은 줄무늬예요. 이런 식으로 종 내 엄청난 다양성이 있어요. 사람들을 봐요. 얼굴 다 다르죠. 성격 다 다르죠. 키 다 다르죠. 어떻게 걔네들을 하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것들을 왜 하나의 종으로 묶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 속성을 그래도 공유하니까. 일부 사소한 속성들은 다르지만 본질적 속성은 공유하니까 그렇다. 그럼 도대체 얘네들을 묶는 본질적 속성은 도대체 뭐죠? 그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 아마추어라서 못하겠어요.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하겠어요.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전문가는 쉬울까요? 전문가들도 상당히 곤란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분명히 잘 식별을 하긴 하지만 그게 과연 본인이 임의적으로 그은 경계선인지 아니면 자연에 정말로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경계선을 자기가 찾아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과 다른 종을 구분하는 것, 예를 들어서 호랑이와 개를 구분하죠. 그렇죠? 호랑이와 개를 구분해요. 호랑이와 표범을 구분하고 호랑이와 고양이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종과 종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종 내의 차이들도 또 약간의 묶음을 이용해서 구분하죠. 어떤 애들은 같은 호랑이지만 어떤 애들은 시베리안 호랑이고 어떤 애들은 인도 호랑이고 어떤 애들은 중국 호랑이고 어떤 애들은 수마트라 호랑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 스피시즈라고 해서 아종이라고 부르죠. 종 내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또 묶어서 표현할 때인 거죠. 자, 자연에 있는 생물들 말고도 이제 인간이 키우는 가축이나 아니면 반려동물들 내에도 이제 다양한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품종이라 부르죠. 우리는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뭐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부르고 어떤 애들은 또 치와와라 부르고 하죠. 자, 그렇다는 건 종 내에도 뭔가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그룹을 우린 또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종이라고 하는 애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까 린네식 분류책에서 종은 가장 작은 그릇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종이라고 하는 것 또는 품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종이란 가장 작은 그릇이 아닌 게 아닌가요? 우린 더 작은 그릇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왜 이것들은 좀 더 종과는 다른 그런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근본적인 지위를 우리가 여기다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 아종, 변이. 변이라고 하는 건 그 종 내의 다양한 다양성들을 그냥 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variation, 차이들. 자, 요 종, 아종, 변이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라는 용어를 오로지 편의를 위해 서로 흡사한 개체들의 집합에 임의로 부여한 용어로 본다. 그리고 종은 변이라는 용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어떤 건 변이고 어떤 건 아종이고 어떤 건 종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분명한 경계선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편의로 그냥 대충 요 정도 차이면 변이, 이 정도 차이면 아종, 이 정도 차이면 종. 그냥 인간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대충 편의로 나눴다는 거죠. 거기에 진정 자연의 그런 분명한 경계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일종의 종 반실제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건 인간이 임의로 부여한 어떤 체계인 거지, 분류인 거지, 자연에 실제한 무언가는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처럼 보이죠. 자, 이런 얘기가 단지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찰스 다윈이 바로 진화론을 얘기했죠. 진화론은 그 자연 선택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변이는 필수적이에요. 진화를 위해서 변이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진화를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한 부모 밑에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자식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자연에 부적합하니까 선택되지 못하고 자연에 부합한, 그 환경에 부합하는 애들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다양성을 가진 자식들을 또 낳아요. 그럼 그중 일부는 또 이제 자연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제 선택되지 못하고 어떤 애들은 선택되죠. 자, 진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변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살펴보면 전형적인 종에 속하는 개체군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유전적인 변이가 존재한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 이제 진화가 일어나서 종 분화가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러한 변이가 점점점 벌어져서 어느 시점에 별개의 종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 이 변이가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어느 시점에 별개의 종으로 분화된 것인지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변이와 종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변이가 점점점 차츰 발전해서 종으로 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엄밀하게 뭔가 그 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을 보면 책 제목에는 종의 기원인데 결국에 종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윈의 관점이라면 다윈의 그 유형적 관점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연에 뭔가 이런 유형이 있고 저런 유형이 있고 이런 게 다 규정될 수 없다. 왜냐? 종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거를 임의로 어디서 탁 자른다는 거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일이다. 그냥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자를 수 있지만 자연에 그런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비판이
매우 강력한 비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그 과학자들, 현대 생물학자들, 20세기 이후의 과학자들은 이런 진화론의 함축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종을 정의하는 공통된 형질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질에 근거한 생물 분류는 임의적이다. 이걸 받아들여요. 다윈의 비판을 수용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종을 부정하는 건 왠지 꺼림칙해요. 종이 단지 임의적 묶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다윈의 생각을 받아들이긴 왠지 꺼림칙합니다. 바로 그러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내세운 관점이 생식적 공동체 관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입장이 이제 BSC라고 불리는 건데요. 생물학적 Biological Species Concept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에른스트 마이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이 사람의 생물학적 종 개념에 따르면 종은 다른 집단과 생식적으로 격리되고 같은 집단 내에서 상호 교배가 가능한 집단이라는 거죠. 이 상호 교배라고 하는 건 단지 둘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이. 그래서 생식적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호 교배가 실제로, 근데 실제로만 하면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좁은 개념이 돼버리니까 이제 좀 넓혀서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 집단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생물종은 임의적 묶음에 불과하지 않죠. 생물종은 변이나 아종과 달라요. 엄연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여기 보세요. 당나귀와 말은 엄연히 다른 종이에요. 왜 다른 종이냐? 둘을 교배하면 불임인 자식을 낳아요. 그걸 노세라고 그러죠. 따라서 당나귀와 말은 상호 교배 불가능한 두 집단을 형성하고 있죠. 두 집단은 섞일 수가 없어요. 생식적 공동체, 하나의 생식적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암만 해봐야 다음 세대, 딱 한 세대만 만들 수 있을 뿐이지 걔네들이 다시 전체가 하나의 생식적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죠. 당나귀와 말은 완전히 분리된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나귀와 말은 별개의 종인 거죠. 반면에 시베리안 호랑이와 인도 호랑이는 또는 시베리아 호랑이와 벵갈 호랑이는 서로 교배가 가능하죠. 계속 지속 가능한 생식적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교배가 안 되긴 하지만 만나면 교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아종은 사실은 하나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 수많은 품종들도 마찬가지죠. 웬만해선 이제 같이 생식을 하지 않는 두 품종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품종의 개들은 하나의 종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이냐 아니면 그 안에 단순 종 내의 변이냐라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은 매우 좋은 장점이 있고 우리가 자연의 그 생물 종들을 분류할 때 정말로 직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좀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죠.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관점에서는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를 분류할 수가 없어요. 이 생식적 공동체의 관점은 일종의 유성생식을 하는 그런 생명체를 일단 가정을 하고서 하는 거죠. 둘이 만나서 서로 교배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애초에 둘이 만날 필요가 없는 생명체의 경우에는 생식적 공동체 관점이 무의미하죠. 또는 멸종한 생명체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과연 멸종한 과거에 발견된 어떤 생명체들이
과거에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그 생명체들이 서로 교배가 가능했는지 이걸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모든 생명체의 종에 대해서 종을 분류하는 데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요. 아까 상호교배가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집단이라고 얘기했죠. 하나의 점은. 근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터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둘을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만나게 해서 이제 교배를 인위적으로 좀 강제하면 얘네들이 할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서로에게 좀 매력을 못 느낀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호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선에서 이제 경계선을 지어야 할지가 애매하죠. 자연에서는 거의 웬만해선 둘이 애초에 이제 상호교배가 애초에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실험실에서 교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둘을 같은 종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실은 자연에서 둘이 그런 식으로 교배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잘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 둘을 잠재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 가지고서 하나의 종으로 묶는 것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경계선을 짓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이라고 분명하게 생각되는 그런 두 생명체가 이종 교배가 가능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식물들. 그래서 이게 이종 교배가 가능하니까 이것 둘이 같은 종이라고 부르게 되면 너무 많은 애들이 그냥 하나의 종으로 묶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많은 애들이 다양한 애들을 다 하나의 종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종 분리가 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난점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고리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리종. 자, 여기 보시면 엔사티나 도룡뇽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불리긴 불려요. 자, 이 엔사티나 도룡뇽을 보시면요. 근데 보면 이게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서 살고 어떤 애들은 그 산맥을 넘어서 이쪽에 살기도 하는데요. 얘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보시면 해변에 사는 애들과 내륙 쪽에 사는 애들이 말이 다르죠. 이렇게 대충 보면 환형을 이룹니다. 환형. 이게 고리를 이루죠. 얘네들이 서식지가. 자, 그런데 얘네들이 서로 인근에 있는 애들끼리는 상호 교배가 가능합니다. 인접한 서식지를 가진 그런 개체들 사이에서는 상호 교배 가능해서 여기랑 상호 교배 가능하고 여기랑 상호 교배 가능하고 빨간색 부분과 주황색 상호 교배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인근에서는 상호 교배가 가능하지만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쪽과 이쪽 사이에는 상호 교배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 가만 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개체군이 이제 서로 인접해 있어요. A라는 개체군과 B라는 개체군, 그 다음에 C라는 개체군이 있어요. 자, 그런데 A랑 B는 상호 교배 가능해요. 그리고 B랑 C는 상호 교배 가능하지만 A랑 C는 상호 교배 불가능하다라고 해보죠. 이게 바로 이제 고리종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A와 B가 상호 교배 가능하니까 이 생식적 공동체 관점에서는 A와 B는 같은 종이죠. 그 다음에 B와 C도 상호 교배 가능하니까 B와 C도 같은 종이죠. 그러니까 A와 B도 같은 종이고 B와 C도 같은 종이니까 A와 C도 같은 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A와 C는 상호 교배 불가능하니까 같은 종이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결국 얘네들이 모두 같은 종인지에 대해서 이 생식적 공동체 관점만 가지고는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쭉 끌고 가면 같은 종이라 불려야 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그 해답을 보면 다른 식으로 찾아보면 얘네들이 다른 종이어야 되는 거죠. A와 C는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사실은 어떤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유형적 관점처럼 여전히 어떤 하나의 그릇처럼 보는 그런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A와 B를 같은 그릇에 넣고 B와 C를 같은 그릇에 썼으면 결국 A와 C도 같은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것도 역시 진화론에 따른 겁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종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분화하죠. 처음엔 사소한 변이, 사소한 차이들이 점점점 벌어지면서 서로 다른 환경으로 점점 서식지가 넓혀져 가면서 종국에는 서로 엄청나게 다른 그런 개체들로 분화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럴 때 이제 서로 얘네들을 서로 다른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서로 다를 때 생식적인 어떤 교배 가능성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식적 교배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이웃한 애들끼리는 서로 교배 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멀리 있는 애들끼리는 교배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의 애매성은 진화론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설명이 잘 쉽냐면요. 원래 옛날에는 이 엔사티나 도룡뇽의 조상이 여기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러다가 차츰차츰 서식지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쪽은 해안을 따라서 서식지를 넓혀갔고요. 한쪽은 내륙을 따라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높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교류가 쉽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둘이 점점점 다른 방향으로 점점점 진화를 해나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맨 하단에 놓인 이 두 개체군은 서로 매우 다를 것이고요. 그렇다면 생식적으로도 매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을 우리가 진지하게 수용하는 순간 생식적 공동체 관점도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화론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수용한다면 도대체 종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바로 개통 발생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관점은 바로 진화의 역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 이 관점에 따르면 그래서 생물종은 특정한 시점에 조상을 공유함으로써 모종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따르면 생물종이란 어떤 특정한 형질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서로 상호 교배 가능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생물종으로 묶이는 이유는 뭐예요? 특정한 시점에 조상을 공유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종은 여기 있는 종, 여기 있는, 자, 여기 마크업 도구를 이용해 보면, 자, 죄송합니다. 마크업 도구를 펜을 이용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조상을 공유하는 애들이 몽땅 A라는 종을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개체를 공통조상으로 가진 애들은 B라고 하는 그런 종을 형성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어떤 조상을 공유하는 집단은 바로 C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생물종이란 특정한 시점의 조상을 공유함으로써 모종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개체들을 집합니다. 왜 통일적이냐, 얘네들은. 자, 종이라고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모종의 통일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죠. 공통의 정체성. 유형적 관점에서는 뭔가 얘네들이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형질이 비슷하다. 뭔가. 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생식적 공동체 관점은 서로 상호 교배 가능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죠. 개통 발생적 관점은 조상을 공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의 어떤 한 관점인 하나의 한 개념인 그 개통 발생적 종 개념에 따르면
각각의 종은 생명의 나무가 분기될 때마다 생성되는 작은 나뭇가지인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나뭇가지가 분기됐으니까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종이 있는 거죠. A란 나뭇가지가 있고 B란 나뭇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서 두 개의 나뭇가지가 분기됐죠. 자, 이런 나뭇가지와 이런 나뭇가지가 분기됐죠. 그래서 이런 나뭇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D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자, D라고 하는 종이 새로 만들어지고 C라는 나뭇가지가 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들이 이제 일종의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버전이 가능한데요. 자, 두 가지 버전을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이겁니다. 종이, 나뭇가지가 서로 분기할 때, 생명의 나무가 분기할 때마다 새로운 두 종이 탄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원래 종은 멸종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1번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종이 분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2번 종과 3번 종이 그 순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종은 멸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종이 쭉 가다가 여기서 분화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3번 종은 죽고 4번 종과 5번 종이 그 순간에 새로 태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자, B 관점은 뭐냐면 원래 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새로운 종이 하나 그냥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종은 유지가 돼요. 원래 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새로운 종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분지가 일어날 때 나뭇가지가 하나만 새로 만들어지고 원래 종은 유지가 돼서 있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A는 5개의 종을 얘기하죠. B는 3개의 종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B는 실제로 자연을 잘 보면은, 자연의 생명체를 보면은 뭔가 비슷한 형질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분지가 일어나더라도 예전과 뭔가 비슷해 보이는 애들이 쭉 있어요. 그쪽을 그냥 원래 그 종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훨씬 더 유용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는데 얘들을 그냥 다른 종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관점을 채택하는 순간, 채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단지 분기라고 하는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종의 형질과 여기 있는 종의 형질이 얼마나 비슷한지, 닮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걸 따져야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분기가 됐다 그러면 그냥 새로운 종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얼마나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이거는 편리합니다. 종 분화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단점은 앞만 비슷해도 다른 종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기가 일어나기만 하면. 겉보기 앞만 비슷해도, 또는 뭐 유전자가 앞만 비슷해도 분기가 일어나기만 하면 다른 종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이 계통 발생적인 관점, 이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종 분화를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쪽이 훨씬 더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단일 기준만 가지고 종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은 단일 기준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한 판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 여기 단점이고요. 그럼 이게 근데 왼쪽 A라는 관점은 어떻게 성립 가능하냐? 아니 이게 자식을 잘 낳아서 이게 양쪽이 좀 다른 애들이 나왔다 뿐인 건데 왜 기존의 종이 죽었다고 말해야 되냐? 자, 이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은 이분법으로 생식을 하죠.
박테리아가 그 이분법으로 분화한다면, 자, 원래의 세균이 있었고요. 걔가 이분법으로 두 개가 나눠졌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건가요? 자, 원래, 자, 이런 부모가 있어. 부모에 해당하는 그런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얘가 이분법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둘은 원래 부모의 자식이죠. 부모는 어디 갔죠? 부모는 죽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법으로 이제 생식을 하는 순간 부모는 죽고 자식이 두 개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이렇게 있다가 이분법으로 딱 갈라졌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원래 부모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자식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화가 일어나기만 하면 새로운 종이 둘 나타난 거고 원래 종은 멸종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분화가 일어날 이 종은 특정한 순간에 태어나서 특정한 순간에 멸종해요. 종분화가 일어나는 순간 멸종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계통 발생적 종 개념은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진화론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에 따르면 필요한 종의 다양성 또는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을 모조리 포용하죠. 자, 요 시점의 어떤 형질과 요 시점의 형질이 암만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진화 과정에서 얘네들이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들을 우리는 하나의 종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종 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종이 분화하기 전까지 차츰 변하는 이 과정을 모두 연속적으로 생각하면 얘네들이 하나의 종이라고 묶일 수가 있는 거죠. 종 분화만 하지 않으면 하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질의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관점을 생각하면 A가 훨씬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 관점은 어떤 자꾸 공통점을 자꾸만 찾을만 하는데 사실 꼭 그래야 되는 거, 꼭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관점 생각해보면 계통 발생 전 관점의 애초의 동기 우리가 형질의 변화,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서 종을 이제 판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 동기에 비춰보면 바로 요 A의 관점이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계통 발생적 종 개념의 가장 장점도 바로 그 A의 관점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 내에 불임 개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생식적 공동체 관점에서는 이게 잘 어렵죠. 만약에 일개미 같은 경우에 불임입니다. 일개미는 불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식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도대체 얘는 누구랑 같은 종일까요? 라는 말을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식적 공동체 관점에서는. 근데 계통 발생적 종 관점에서는 할 수가 있죠. 이 일개미는 누구랑 생식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다른 애들과 부모를 공유하기 때문에 조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성 생식을 하는 생명체나 멸종한 생명체에도 원리적으로는 다 이 계통 발생적 종 개념에 따라서 종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단점은 뭐냐? 종이 도대체 몇 개인지가 생명의 나무를 얼마나 이제 자세히 볼 거냐, 멀리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 개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라고 분류가 이렇게 우리가 애초에 이렇게 일단 그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정말로 생명의 나무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서도 뭔가가 더 나왔겠었겠죠. 자, 여기서도 사실은 뭔가가 자꾸 나왔을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만 얘네들이 죽었겠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쩌면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선도 있었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가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데 너무 짧은 나뭇가지가 나오다가 그냥 끝나버린 나뭇가지들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네들은 그냥 그런 식의 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쳐보는 거죠. 사실 엄청나게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종이, 제가 그린 것 속에 벌써 여기서 종이 여러 번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지금 아까 3번 종이라고 불렸던 하나의 종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종으로 나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나무의 해상도에 따라 종이 개수가 달라질 수 있고, 이걸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슉 들여다보면은 또 완전히 멀리서 보게 되면 전체 생명체가 그냥 하나의 종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체의 경우는 이게 분기점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또 불명확합니다. 왜냐면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은 매 순간 그냥 분기만 하죠. 계속 분기만 하죠.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분기를 하더라도 언뜻 보기에 분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보이고 다시 보이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커다란 큰 줄기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개체가 만나야만 생식을 할 수가 있고 자식을 낳고 하다 보면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만나기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이 알고 보면 아직은 흩어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사실은 생식적 공동체 관점이 사실은 결합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 순간 자식을 낳을 때마다 분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꽤 들여다보면은 얘를 몇 세대 들어가 보니까 다시 만나더라. 그렇게 보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큰 줄기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무성생식은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분기만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분명치가 않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다른 종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식적 공동체 관점과 살짝 결합을 하면 더 이상 교류가 생기지 못하면 얘네들은 아예 이제 별개의 가지로 이제 갈라진 것으로 해석하자. 사실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성생식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다른 종이 돼버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게다가 개통 발생적 종 개념을 받아들이면 좀 특이한 귀결들도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화성에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봤더니 거기에 지구의 나비랑 똑같이 생긴 나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주인이 얘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지구의 나비랑 같이 뒀더니 교배도 가능했어요. 그러면 두 유기체는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형적 관점이나 생식적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둘은 같은 종에 속하겠죠. 하지만 개통 발생적 종 개념 하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개통 발생적 종 개념에서는 조상을 공유해야만 같은 종인데 둘은 조상을 공유했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멸종한 종이랑 똑같이 생긴 유기체를 어떻게 똑같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죠.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유기체를 만약에 인공적인 방식으로 합성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좀 순수히 좀 그 가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인공적인 방식. 그러니까 어떤 과거에 살았던 종을 어떤 부모로 취급할 수 없는 형태로 이제 인공적인 방식으로 합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합성된 생명체와 과거의 그 멸종된 종은 암만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종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계통 발생적 종 개념에서는. 왜 그러냐? 부모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얘는 완벽하게 실험실에서 탄생한 생명체죠. 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암만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제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고 실험 모두 어떤 얘기냐면 암만 비슷해 보인다 하더라도 심지어 상호 교배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종이 돼볼 수 있다는 거죠. 계통 발생적 종 개념에서는. 근데 이게 이상한 얘기냐? 자, 우리가 종에 대해서 자꾸 특별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생물 종 자체를 애초에 그 개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자꾸 생물 종은 가장 직관적으로 자꾸 유형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유형적 관점 얘기했죠. 그거 연속선상에서 종을 유형으로서 자꾸만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때 생물종은 유기체들을 묶는 일종의 추상적인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시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각각의 개별 유기체들 뿐인 거죠. 종 자체는 시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디 존재하냐? 그냥 추상적인 원리일 뿐이에요. 추상적인 집합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유기체와 종은 일종의 원소 대 집합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자, 각각의 원소들은 그 집합을 특징 짓는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 속성을 가진 그런 유기체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식의 원소 대 집합으로 얘기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어떤 유기체가 특정한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유형으로서 생각하면 걔가 어떤 시공간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저 그 생명체가 특정한 속성을 만족하면 그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원자번호 79번인 원자임을 만족하기만 하면, 그 속성을 만족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 발견되든, 또는 우리가 그걸 실험실에서 합성하든 말든 상관없이 걔는 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전혀 우리가 어디서 그걸 발견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종의 원소는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견되든 그 유형을 특징짓는 속성만 만족하면 그 종의 일원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물종을 이런 유형, 추상적인 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차지하는 개체처럼 간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까는 종 자체는 시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죠. 종 자체는. 종은 그냥 추상적인 원리예요. 시공간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물종 자체가 시공간을 차지하는 개체로서 시공간상에 존재한다라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종은 마치 개체처럼 특정 시공간에서 태어나서 특정 시공간에서 죽는다는 거죠. 특정 시공간에서 태어나서 죽는다. 마치 개체처럼. 마치 한 명의 개체가 누군가에게로부터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특정 시공간에 몇 월 며칠 어디선가 죽는다. 이런 것처럼 종 역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을 개체처럼 취급하게 되면
종을 구성하는 유기체와 종 사이의 관계는 원소 대 집합의 관계가 아니라 부분대 전체의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유기체들을 합치면 유기체들의 합으로서의 종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그마 기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연구실 안에 날벌레가 하나가 있어서 집중이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앞에 본 거랑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각각의 부분들을, 유기체들을 각각의 부분들을 생각해서 합쳐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저 한 명 생각해보세요. 머리. 저의 머리는 저라는 개체의 원소가 아니죠. 뭐예요? 머리는 저의 부분이죠. 저의 손가락. 이거는 뭐예요? 저의 부분이지 저의 원소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 속하는, 만약 인간이라고 하는 종에 속하는 여러 유기체들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럼 각각은 이 종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팔다리처럼. 이게 어떤 관점에서 재미있느냐? 종의 부분들은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특정 시공간에서 태어나서 특정 시공간에서 죽어요. 그거랑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 있는, 어디서, 언제 어디서 발견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뭐냐면, 아까 각각의 원소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속성만 만족하면 집합이 일원이 될 수가 있지만, 부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분들은 마음대로 멀리 흩어질 수 없습니다. 부분들은 애초에 다른 부분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머리는 목과 붙어 있어야 되고요. 목은 몸통과 붙어 있어야 되고요. 팔은 몸통과 붙어 있어야 되고, 손은 팔과 붙어 있어야 되고, 손가락은 또 손목과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 부분들은 서로 다른 부분들과 인접해 있어야만 합니다. 시공간적으로.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유기체들도 종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종을 구성하는 유기체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부모 자식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부모랑 완벽하게 동떨어진 장소에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죠. 동떨어진 시공간에서 자식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부모가 있는 장소에서 자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죠. 물론 각각의 제 생명체들은 이제 막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멀리 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생활 반경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또 다른 자식이 나온다면 그 부모가 원래 있던 시공간과 연결된 곳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붙어 나온다는 거죠. 주렁주렁 매달려, 구슬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붙듯이, 이제 목걸이를 계속 붙이듯이 이런 식으로 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의 부분들이 합쳐지듯이. 구슬 알들이 모여서 이제 목걸이가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슬알이 저 멀리 있으면 이 목걸이에 붙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목걸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체로서 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개체는 상당히 어떤 의미냐면, 개체는 시공간에 존재하는, 시공간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고유성이 있어요. 고유성. 바로 이런 고유성을 잘 활용하면 앞에서 봤던 이 특이한 귀결들이 전혀 특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다시 한번 이 관점을 생각해 보면, 유형으로서의 종 개념은 이렇죠. A라는 종과 C라는 종이 있으면 A라는 종과 C라는 종, 그 자체는 시공간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는 추상적인 원리에 불과합니다. 이 그릇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이 그릇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원리로서만 존재합니다. 시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의 일원이 되느냐는 이런 특징들을 만족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개체로서 종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냐? 자, 이런 식으로 각 종의 일원들이 서로 시공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이제 엮여서 하나의 종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종이고요. 이게 C라는 종입니다. C를 구성하는 각각의 유기체들은 서로 연결돼서 그 종의 부분들을 형성하는 거죠. 자, 각각의 유기체들은 종의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유기체들은 종의 원소예요. 그런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그 문제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구에서 발견된 나비와 화성에서 발견된 이 나비는 앞만 비슷하다 하더라도 둘은 엄연히 다른 개체인 거죠. A라는 개체는 얘고요. A'이라는 개체는 얘죠. 앞만 비슷하다 하더라도 둘은 엄연히 다른 개체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쌍둥이 생각해보세요. 쌍둥이를 보고 같은 개체라고 말하지 않죠? 앞만 비슷하다 하더라도 둘은 엄연히 다른 개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겉보기에 쌍둥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엄연히 다른 개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인 거죠. 쌍둥이가 다른 개체인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오리주둥이 그 공룡 한 명을 아주 똑같은 애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했어요. 완전히 인공적인 방식으로 합성을 했다고 쳐봐요. 얘를 이제 A'이라고 여기 A라고 하죠. A는 이거예요. A'은 이겁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개체인 거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A는 한번 죽었어요, 이미. A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A'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A를 되살린 게 아니죠. 그냥 A'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낸 거지 A를 되살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되살려요? 죽은 애를 어떻게 되살립니까? 자, 개체라고 보는 관점 바로 한 번 죽은 개체는 되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생각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존재론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걔는 유형이 아니다. 그거는 일종의 개체다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개통 발생적 종 개념과 아주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고 이제 설명이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또 잘 엮여 들어갈 수가 있고 각각의 종들은 특정 순간에 태어나서 특정 순간에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 순간에 태어나서 특정 순간에 죽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물의 종들은 화학 원소랑 전혀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해드렸었죠. 아까 특히 종분류 기준으로서는 이제 유형적 관점, 이제 그 다음에 생식적 공동체 관점, 그 다음에 또 개통 발생적 관점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뭐 생태적 관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맞느냐라는 걸 답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다 그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답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냥 그런 불완전한 이론들을 그냥 대충 섞어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이 원래 그런 건지 생각해 보시죠. 종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식으로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최근에 어떤 철학자들은 정말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생명의 나무를 잘 살펴보면 생명의 나무의 위치에 따라서 가지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다양해요. 보시면 여기 포유류
보시면 포유류나 뭐 특히 이제 유성 그 동물들의 대부분은 이제 유성생식을 하죠.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하는 애들은 유성생식을 하죠. 그러니까 가지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가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모이고 하니까 흩어지는 것처럼 모였다가 합쳐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모였다가 합쳐지고 그러니까 굵은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 또 양치식물 같은 걸 또 보게 되면요. 얘들이 유성생식도 했다가 무성생식도 했다가 유성생식도 했다가 무성생식도 했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합쳐졌다가 흩어졌다가 합쳐졌다가 흩어졌다가 제가 이걸 반복한다는 흩어질 때는 쫙 부러지듯이 흩어졌다가 가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애초에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종을 분류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를 나눈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가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하는 건 애초에 종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세균들. 얘네들은 애초에 계속 둘씩 나눠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다른 종이 됐다라고 할 때는 뭔가 얼마나 이제 DNA 또는 뭐 형질, 표현 형질이나 유전 형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제 따져서 그래서 뭐 DNA 클러스터를 이제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얘네들의 생태적 지위를 본다거나 이런 걸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하게 이제 취급될 수가 있는 거죠. 암만 이제 생식적 공동체 관점이나 이런 애들이 전혀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생식적 공동체 관점이 매우 중요하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는 아주 특이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합쳐질 때가 있어요. 합체하는 거죠. 두 개의 생명체가 합쳐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핵생물이 다른 세균, 자그마한 세균, 이것도 일종의 원핵생물인데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둘이 얘를 감싸가지고 원래 먹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으려다가 그냥 공생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합체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가 진핵세포고 그런 생물을 이제 진핵생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이제 세포막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가지가 만들어지기도 한 거죠. 가지가 분화되는 게 아니라 둘이 이제 그냥 만나요. 가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가 합체해가지고 이제 이상한 형태의 새로운 가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가 다양하니까 총을 분류하는 기준 자체가 다양한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종의 종 분류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이론의 한계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선 자연이 애초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생물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였고요. 자,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퀴즈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닝 센터에 들어가서 그냥 이 수업을 그 정해진 시간만큼 이상 듣기만 하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고요. 별도의 과제 없이 나중에 평가는 기말고사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